네, 여러분은 해외 주식 슈퍼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글로벌 증시 진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미국 대선이 이제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3일 오후 2시부터 투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가 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이후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이 미국 증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만 보면 일주일간 6.5% 하락을 했었고 S&P와 나스닥이 5%대 중반의 하락을 보였고요. 또 좀 회복하는 듯 했던 중소형주도 거의 6.7%나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빅스 지수도 38%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차트를 요즘 보고 있으면 다들 좀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지금 저렇게 쌍봉을 그리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는데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21선을 찍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오후장에는 좀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끝나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는 가져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은 좀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보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당선 윤곽이 생각보다 조금 일찍 잡히면은 일단은 증시에 대한 좀 제한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아무래도 이 결국은 불확실성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는 당연히 이 대선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대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16년의 흐름을 보고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16년대 대선 구간에도 힐러리가 될지 안 될지 좀 불확실했기 때문에 약 2달간 5% 이상의 조정을 받았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당일날 6.4%나 폭락을 했다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00년도의 흐름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얼마 전 저점까지는 거의 뭐 1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길게 보면 두 달 동안에 8.8%, 아주 좀 짧은 기간의 하락을 보시면 7.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대선 불확실성은 시장에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규 확진자 수가 저 차트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미국, 네. 유럽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고요. 지금 하루에 56만 명 최고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세컨 웨이브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좀 걱정스럽냐면 락다운, 흔히 말하는 봉쇄를 할 경우에 네. 그만큼 경제 활동이 둔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다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 치사율을 한번 보시면은 많이 치사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결국은 과거와 비교해 봤었을 때 팬데믹 사태가 있었는데 2차 웨이브가 제대로 일어났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1918년, 19년 이때에 스페인 독감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뭐 기억은 아니겠지만 기록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그때 1000명당 24명의 사망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웨이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경기가 안 좋았었고 그때 리세션이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구간 동안에 이 2차 웨이브가 들어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 폭 자체가 11% 정도. 그러니까 지난 두 달 동안에 시장이 얼마나 빠졌죠? 10% 빠졌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스페인 독감 주간을 보시면 빠지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얼마나 상승을 하냐면 자그마치 50% 이상 1919년에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 즉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19. 근데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자연 치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길게 보면은 백신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이 더블 딥이라고 하나요? 경기 침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매력도를 또 짚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9년 그리고 2016년대 차트를 보니까 이미 좀 불확실성은 많이 반영을 한 시장이다. 매력도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본부장님 방송을 또 모니터해 보니까요.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증시 전망을 분석해 오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모델 통한 분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네, 뭐 SNS상으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시고 또 방송 댓글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큰 폭의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좀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그 불확실성을 좀 많이 해소시켜 드리도록 노력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우선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이제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들여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숫자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으면 제법 큰 폭의 조정이 보통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의 미국 시장을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이 한 17.2%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P의 상승 여력이 한 12.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지수인데 22.2%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좀 괜찮았던 러셀 2000 중소형주를 보시면 19.9%,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델들은 뭘 반영하냐면 컨센서스를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구해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난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펀디멘탈이 좋아져서 즉 예상치가 상승을 해서 상승 여력이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선의 리스크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는 좀 막연한 리스크고요. 실질적인 펀디멘탈 숫자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조금 불안을 좀 낮추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 측면으로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경기 선행지수와 또 이익 모멘텀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세 가지를 먼저 볼게요. 유동성과 경기 선행지수, 이익 모멘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유동성을 보시면은 지금 대차 대조표의 그 추이를 보시면 미 연준에 지금 7.15조 달러까지 늘어났고요. 또 유동성 지표인 M1과 M2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자그마치 41.2%, 24.1%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유동성이라서 사실 시장이 막 큰 폭의 급등을 해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유동성 지수로서의 미국 지수 1년간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까 펀더멘탈로 들여다봐도 그렇고 유동성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앞으로 1년 뒤는 저만큼 오를 거니까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보다도 더 급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하락하기 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블 딥으로 간다면 저게 꺾여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익 모멘텀이 되겠는데 이익 모멘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앞으로 1년 동안에 S&P 같은 경우에는 14.6% 증가,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4% 증가. 이 정도로 큰 폭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익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 모멘텀의 어떤 이 추세 자체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센티먼트라고 하는데요. 주식 선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들여다보는데 지금 이 지수가 30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사실 20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거의 30이면은 공포 지수에 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올라갈 때도 80을 못 뚫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은 다시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버리고 나온다. 이건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선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번 주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될 정책 환경은 또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여다본 내용들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네. 뭐 펀디멘탈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이익 모멘텀도 그렇고 뭐 센티먼트도 그렇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대선 리스크도 들어가고 또 FOMC가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되고 이 결과가 예측하기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미 미 연준은 정말로 크게 부양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정말 쓸만한 카드는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당연히 정책 환경이 부정적입니다. 네.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미 연준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추경, 그렇죠? 물론 대선이 지나야지만 이게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이루어지죠. 이루어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정책 환경은 그냥 중립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환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보여드렸던 지표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아주 큰 폭으로 급락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주 큰 폭으로 폭등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으로 급등을 해서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환경이 됐다. 자, 이러면 정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고 또 달러 인덱스가 뭐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또 폭등을 하거나 해서 지금 현재는 뭐 93, 94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막 80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100 훨씬 넘어가서 뭐 110대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걱정스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봤었을 때 아직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6개 지표를 쭉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이 식센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식센스 모델상 점수가 몇 점 이상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6개 지표를 여태까지 쭉 들여다봤는데 네. 그 평균 점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4점이 나오니까 4점 예, 나오네요. 플러스 4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결과 값을 놓고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펀티멘탈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맞지 여기에 패닉을 하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식스센스 모델상 총점 4점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시점이지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화두가 될 이슈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바짝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도 사전에 반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과 불복 가능성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부장님은? 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사실 이미 벌써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지금 대법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시나리오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바이든이 리드를 하고 있는 게 거의 9%포인트입니다. 이런 결과가 과거에 여러 번 일어났다면 이때는 뭐 당연히 큰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 리드면 보통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4년 전에 힐러리가 한 2.6%포인트 정도 리드를 했는데 숨겨진 투표가 나오면서 실제로 또 경합주에서 이기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투표수로 보면은 힐러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 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경합주에서 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들 좀 불안한 거죠. 여기다 트럼프가 그래 나 대법원도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예가 옛날에 2000년도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였죠? 고어랑 부시가 붙었는데 이게 네. 플로리다 주에 워낙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11월 달에 대선이었는데 결국 결과가 나온 것은 1월이 지나고 나서야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어 후보는 또 깔끔하게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보를 했지만 어쨌든 그 그렇죠.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양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졌다면. 또 이긴다면 또 다른 스토리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쭉 보여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즉 12개월 뒤로 봤을 때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산이니까 좀 무사히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국가별 상승 여력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국가별 상승 여력과 더불어서 뭐 유망 ETF 또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리면은요. 우선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급등을 하거나 이런 답이 없거든요. 아마도 93에서 94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지표들의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의 상승 여력으로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쭉 평균적으로 구해보니까 한 16.6%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독일의 닥스, 영국의 푸찌,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 상승 여력이 20%를 훨씬 넘고요. 특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37.6%나 나옵니다.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 비중을 전체 포트에 적어도 70%, 많게는 80%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특히 미국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적절하다. 그 이외에는 유럽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신흥국은 어떤지 또 한번 볼게요. 궁금합니다. 신흥국의 상승 여력도 나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14.4%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매력이 있는 신흥국으로는 대만, 한국, 베트남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에 또 남아공도 좀 올라오네요. 어쨌든 한국과 베트남, 대만 이쪽이 20%가 넘는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제조 강대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자, 이런 쪽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쪽 투자 포션은 한 20%에서 30% 정도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업종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은 우리가 이제 대표 ETF 10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보시면은 ROM, 롬이라든지 속스, ICLN, IBB 쭉 보시면 IT 업종,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그다음에 또 밑으로 PBD, 10 그것도 다 신재생에너지 쪽이고요. 또 넘어가서 XLB는 바이오, QCLN 신재생에너지, PZD 신재생에너지, RYT, IT. 자, 즉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IT,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런 업종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ETF 별로 안 좋아하고 지수 별로 재미없고
나는 종목을 투자해야 돼 그런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종목을 저희가 20개 정도를 뽑아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로우라는 회사, 이 회사는 건설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치플레 멕시칸 그릴, 그러니까 레스토랑이고요. 또 그 리시아 모터스는 이 자동차 판매 쪽이고요. 또 레스토랑이 나오고 퀄컴, 테라다인, 퀄컴은 5G, 테라다인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다초 뉴에너지 이쪽은 신재생 에너지. 좀 램 공통된 업종이 아니라 좀 예, 나뉘어졌네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램 리서치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애즐란타 테크놀로지는 바이오 쪽, 또 넷앱은 클라우드 비즈니스. 이렇게 쭉 10개 종목을 보시면은 내수주도 들어가 있고 IT도 들어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뭐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분산이 돼 있고요. 또 11위부터 20위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분산이 돼 있는데 업종들로 보시면은 또 방산주도 올라옵니다. 또 그 전기차 관련된 쪽도 올라오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는 뭐 다 아시는 반도체 장비고요. 카네디안 솔라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고, 네. 앱티브는 전기차 관련된 쪽이고, 트윌리오도 뭐 매력이 있고요. 또 노스톱 그루머는 방산 쪽, 뭐 그다음에 등등 보시면은 다양하게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IT,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넣자면 건설과 소비주, 요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아직까지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고,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서 건설주와 소비주를 사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포트에서 선진국 비중을 70에서 80%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IT, 반도체, 신재생, 바이오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국가별 상승 여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